조선 왕실에서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를 알고 계신가요? 한 여인이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궁중 암투가 아닌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이었죠. 오늘은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신분제 충돌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특히 교통수단조차 신분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양반층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가마가 있었는데 이를 옥교라고 불렀죠. 그런데 중인 출신 가문에서 감히 이 옥교를 사용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장희빈의 어머니 윤 씨가 손자의 출산을 돌보기 위해 궁에 들어올 때 옥교를 이용했다는 점이었어요. 당시 조선의 법도로는 중인 신분이 4대 문벌가의 부녀자들도 함부로 탈 수 없는 옥교를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었거든요. 신하들은 즉각 반발했고 가마를 운반한 하인들을 체포해 처벌했으며 급기야 그 옥교를 압수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숙종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왕자의 외가에서 입궁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느냐며 분노를 터뜨렸죠. 숙종은 이 사건과 관련된 2명의 관리를 잡아다가 극형에 처했는데 그 처벌이 워낙 가혹해서 관련자들이 모두 목숨을 잃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 사건을 통해 궁중에서는 장희빈이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689년 1월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신들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외치며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숙종이 감히 이의가 있다면 벼슬을 내놓고 물러가라고 맞받아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숙종이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장희빈의 아들을 후계자인 원자로 책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이 반대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중전인 인현왕후가 아직 젊고 건강한 상황에서 후궁의 아들을 성급하게 후계자로 정하는 것은 조선 왕조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숙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대신들과 하루 종일 대치한 끝에 결국 단 하루 만에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해버렸죠. 이는 조선 왕실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중인 출신 후궁의 아들이 적장자도 아닌데 후계자가 된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거든요. 숙종의 파격적인 결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을 단순한 후궁이 아닌 비유로 격상시킨 것이죠. 이는 왕실에서 후궁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어요. 그런데 숙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더욱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숙종은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인현왕후에 대해 종묘사직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한나라의 국모로 군림할 수 있겠는가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현재의 왕비를 폐위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죠. 대신들은 당연히 아니 되옵니다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숙종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왕비를 폐위시키려면 명분이 필요했는데 사실 인현왕후는 착하고 현명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서 특별한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온 신경을 집중해서 트집을 찾아냈죠. 무려 3년 전에 인현왕후가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꿈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랬어요. 인현왕후가 꿈에서 선대 임금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인현왕후와 다른 후궁들은 복이 많고 자손이 번창할 것이지만 수비는 아들도 복도 없어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나요? 장희빈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따라서 인현왕후의 꿈은 틀렸고 이는 장희빈에 대한 질투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숙종이 해석한 겁니다. 이를 근거로 인현왕후를 투기의 죄목으로 폐비시킨 것이죠. 사실 인현왕후의 투기에 대한 다른 기록은 전혀 없었는데 이 3년 전 꿈 이야기만이 유일한 증거였어요. 결국 인현왕후는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4일 후 장희빈이 새로운 조선의 왕비로 책봉됩니다. 중인 출신의 후궁이 왕비가 된 것은 조선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죠. 이는 조선판 신데렐라 스토리의 완성이었고 백성들까지도 놀랄만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중전이 된 장희빈은 아마도 그 순간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숙종의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한 거죠. 숙종이 중궁전을 찾는 발길이 점점 뜸해지더니 급기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숙종이 젊은 궁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과거 인현왕후를 모셨던 궁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궁녀가 후궁이 되어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소식을 들은 장희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질투와 분노에 눈이 뒤집혔을 겁니다. 장희빈은 그 후궁을 불러다가 심하게 구타했어요. 야사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 안에 가두기까지 했다고 하죠. 혹시나 그 후궁이 낳을 아이가 아들이라면 자신의 지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은 장희빈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룰 수 있느냐며 질책했죠. 그리고 그 후궁은 결국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숙빈 최씨였고 그 아들이 훗날 영조가 됩니다. 장희빈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조선 조정에 또다시 환국이 일어난 것이죠. 서인과 남인이 서로 상대방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숙종이 서인의 편을 들었어요. 숙종은 즉각 영의정과 좌의정 등 주요 자리를 서인으로 교체해버렸죠. 이는 숙종이 장희빈의 편인 남인을 버리고 조정을 완전히 바꿨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숙종의 마음이 장희빈에게서 떠났다는 신호였던 거예요. 여기에는 장희빈의 친인척, 특히 오빠인 장희재의 부정부패 사건도 영향을 미쳤고 남인이 뚜렷한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숙종의 실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희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폐비되었던 인현왕후가 다시 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죠. 숙종이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숙종은 폐비한 것이 잘못되었다며 인현왕후를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이번에는 인현왕후의 복위를 마냥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이 되면 장희빈은 당연히 중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문제는 장희빈이 바로 다음 왕이 될 세자의 어머니라는 점이었거든요. 과거 연산군 때를 생각해보면 세자의 생모를 폐비시켰다가 나중에 연산군이 왕이 되어 그때 폐비에 앞장섰던 신하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부관참시하는 끔찍한 복수를 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전례를 알고 있던 신하들로서는 세자의 어머니인 장희빈을 폐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웠던 거죠. 신하들이 극력 반대했지만 숙종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렇게 5년 만에 인현왕후가 대궐로 다시 돌아왔고 얼마 후 장희빈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왕비의 상징물들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에서 다시 희빈, 즉 후궁으로 강등시키라고 명했죠.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였던 장희빈의 5년간 중전 생활은 이렇게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후 장희빈은 악에 바친 고함을 지르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중전 자리에서 내려가야 하느냐고 절규했어요. 급기야 바닥에 드러누워 악을 쓰면서 앞에 차려진 밥상을 발로 차버리기까지 했죠. 한순간에 중전 자리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분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종과 인현왕후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인현왕후는 복위한 지 7년 만에 후사도 없이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에 숙종은 대성통곡하며 비통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인현왕후가 죽고 한 달 후 누군가가 숙종에게 충격적인 밀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랬어요.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매번 노비들과 함께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되 지극히 치밀하게 일을 꾸몄다는 것이었죠. 즉 장희빈이 자신이 거주하던 곳 서쪽에 신당을 만들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숙종에게 밀고한 사람의 정체는 바로 숙빈 최씨였어요.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저주 사건이 있었다며 고발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숙종은 그 길로 장희빈의 처소로 찾아갔습니다. 장희빈의 처소를 수색하던 숙종의 눈에 유독 하나의 병풍이 들어왔어요. 그 병풍을 치우자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광경이 드러났죠. 바로 구멍이 숭숭 뚫린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화살을 맞은 듯 엉망진창이 된
그 초상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 달 전 죽은 중전 인현왕후였어요. 이것이 바로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인현왕후 저주 사건이었습니다. 화가 난 숙종은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잡아들여 혹독하게 문초했어요. 그 결과 연루된 인물 중 하나가 결국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자백했죠. 국문 결과를 들은 숙종은 인현왕후가 장흡인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죠. 희빈 장씨가 뒤뜰 서쪽에 차린 신당에 대한 정죄를 내릴 것이니 자진할 것을 명한다. 숙종의 명령에 대신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록 저주를 했다고 하지만 장희빈은 여전히 세자의 친어머니였거든요. 세자의 어머니를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숙종은 장희빈이 죽는 것이 오히려 세자를 위한 일이라며 명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약령이 내려진 지 이틀 후 숙종은 장희빈의 죽음을 세상에 공표했어요. 이때 장희빈의 나이는 43세였습니다. 영광과 비극을 모두 안겨준 왕 숙종과의 인연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죠. 흥미롭게도 숙종은 장희빈이 죽기 직전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빈이 후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는 것이었죠. 후궁이 다시는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는 법령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장희빈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숙종이 죽은 후 장희빈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조선 제20대 왕인 경종이죠. 경종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 장희빈을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후사도 없이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죠. 경종 다음으로는 배다른 동생인 숙빈 최씨의 아들 영조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장희빈과 대립했던 숙빈 최씨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장희빈의 명예회복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장희빈을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악녀로만 규정하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어요. 장희빈은 중인 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조선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결국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또한 그녀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 그녀를 적대시했던 세력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역사적 기록이란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희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녀와 대립했던 세력들이 권력을 잡은 후에 작성된 기록들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그녀에 대한 평가도 상당 부분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인현왕후 저주 사건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겠지만 그런 행동의 배경에는 극도의 불안감과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궁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장희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궁중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신분제 사회의 모순, 그리고 여성이 권력을 추구할 때 직면하게 되는 한계와 딜레마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평가가 얼마나 주관적이고 정치적일 수 있는지도 깨달을 수 있죠. 결국 장희빈의 삶은 조선시대라는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한 여성이 겪었던 극적인 부침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녀를 단순히 악녀로 규정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